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도 사회국가, 문화국가, 그리고 국제평화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주권자다. 국민주권이라는 그런 이념을 표방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리로서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 문화국가 원리를 로 크게 이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그 이해에서 현재 한국 헌법상의 국가기관이 바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법치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권력분립이라든가 또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사법부의 독립에서부터 이렇게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부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사회국가 원리를 통해서는 이 국가의 활동에 기본적인 그런 국가 활동상의 그런 국가 활동의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영역에 개입하는 그런 국가 목적의 기본 원리가 나오는 거죠. 민주주의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국가기관이 바로 민주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구성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의기관인 소위 독임제 대의기관인 대통령, 합의제 대의기관인 그런 국회가 구성이 되고요. 이 두 기관의 그런 협력에 의하여 그런 헌법재판소, 대법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는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 31조에서 36조, 즉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환경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런 개별적인 기본권과 헌법 제9장, 즉 그 경제에 관한 조항을 본다면 헌법 제119조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서도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경제 활동을 계획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그런 의무를 규정하는 그런 119조 2항이라든가 그 이후에 중소기업의 보호라든가 하는 이런 개별적인 조항에서부터 추론을 해서 사회국가 원리가 헌법 전반을 관통하는 기본 원리로서 헌법 해석에 그리고 국가 활동의 지침이 된다라고 이제는 그 학자들과 헌법재판소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강의 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 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종하는 국가로이며 궁극적으로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라고 사회국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살면서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노령이나 질병, 실업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각종 위험에 노출해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 활동을 그렇게 투명하게 국가 활동을 국민이 투명하게 감시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국가기관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노령, 질병, 재해 등의 그런 위험에서부터는 이런 민주주의나 법치국가 원리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약자인 그런 근로자, 모든 공무원을 포함한 이런 근로자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강자 또는 고용주라든가 국가에 의하여 항상 실업이라든가 일방적인 근로계약을 강요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국가 원리는 이런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원리에서 나오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국가가 보장해주는 그런 조건들을 창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19세기에 그런 형식적 법치주의가 형성이 됐을 때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누구나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다고 했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근로계층으로서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을 당해야 됐고 실증적으로
국민의 그런 그 경제력은 그 GDP는 높아졌는데 소득 수준은 근로계층의 소득 수준은 낮아지고 그다음에 그 사망률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급격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그 운동이 바로 그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국의 노동자는 단결하고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잉여 가치를 착취하는 자본가 계층이다. 이러한 식의 그런 움직임에 비해서 사회국가 원리라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 실질적으로 국가가 사회 경제 영역에 개입을 해서 인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나 노령, 재해, 실업 등에서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보험,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민주주의를 국가의 그 통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자유와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가 국가의 조직과 기능을 통해서, 즉 법에 의해서 국가의 조직과 기능이 이루어져야 된다. 법규범에 의해서. 그러면 국가의 조직과 기능은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겠죠. 그를 통해서 자유와 그런 권리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원리라면 사회국가는 국민 각자가 그런 자율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국가 원리는 이 사회국가의 개념에서도 보지만 사실은 사회국가는 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 사회 영역에 개입을 해서 사회기관 산업을 건설을 하고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고 경제적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펼치는 이런 제반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사회국가를 행정국가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또한 사회국가는 국가가 가만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속하지 말고 세금 함부로 부과하지 말고 종교 탄압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적인 활동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죠. 즉 재정 주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국가의 재정 지출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국가를 조세국가다, 또는 사회국가는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하니까 정의국가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회국가는 이 개념에서도 보지만은 거기에서는 하나의 이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회국가는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 국가 또는 배급 국가가 아닙니다. 사회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노령, 질병, 실업, 천연재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없어질 정도의 그런 국가의 규제가 있다면은 이거는 사회국가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가 모든 경제 활동에 관여하고 통제하는 이런 통제 경제 체제를 취하고 있는,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국가 주도의 경제 및 그런 급부 활동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것은 공산주의적인 배급 국가 또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규제가 너무 강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오히려 훼손되는, 그래서 훼손되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스칸디나비아식의 그런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회국가와 복지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국가가 규제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손상될 정도에 이르렀다면은 이거는 사회국가의 범위를 뛰어넘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회국가와 복지국가를 구분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쓰는 학설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구분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가령 예를 들면요. 만약에 내가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버는데 실업수당으로 95만 원을 받는다. 이거는 너무 과도한 그런 국가의 도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을 하면서 점심도 먹고 버스비도 들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그 편차가 없이 실업수당을 너무 과도하게 준다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북돋아 줄 수가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과도하게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면은 결국 그 실업수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들이기 때문에 많이 버는 사람한테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이런 기업가의 그런 창의나 활동이 위축될 염려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게 그런 그 소득이 높은 기업가나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스위스나 이런 제3국으로 이전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너무 사회국가 원리를 과도하게 추진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훼손될 정도로 이르렀다면은 이 역시 또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국가 원리의 그런 그 이념적인 한계 외에는 사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실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회국가는 한 국가의 국민경제의 수준에 따라서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소득이,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국민경제 수준이 높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런 사회국가적인 정책을, 그런 사회복지 정책을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죠. 가령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참 부러웠던 현상 중에 하나는요, 대학생들에게 학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비는 국가에서 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또 학문의 자유의 내용으로 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교육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못 들어가는 학생은 없었던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과연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방비가 그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현상에서 시행할 수 있겠느냐? 아직은 우리 현행법상 초등교육과 그리고 일정 지역의 중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닌데 대학교 교육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대학에서 교육을 받게 해주는 것은 아직은 조금 무리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요 작년부터는요,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는요, 독일도 이게 무상으로 대학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부를 딱 끝마치고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교육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뭐 주마다 한 학기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등록금을 걷겠다 해갖고 독일 사회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국가라는 것은 아무리 국가가 실업이나 천연재 질병 노령으로부터 위험을 방지하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결국 한 국가의 국민경제 수준에 따라서 이게 조절이 될 수밖에 없다. 똑같은 국민경제 수준이라면 역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라든가 그 당시에 국민의 공감대에 따라서 사회국가 정책을 좀 광범위하게 시행하느냐, 아니면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다 존중하는 식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정책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국가 원리는 최종적으로 사회국가 원리를 시행하기 위한 그런 한계로서 이런 이념적 실질적 한계 외에 사회국가 원리를 실시하기 위한 한계로서는 사회국가 원리도 역시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서 상호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사회국가 원리도, 즉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정책이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결정하고 이런 어느 정도의 그런 액수를 지급할지 또는 건강보험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다 우선
객관적인 법규범을 정립하고 그런 객관적인 법규범에 의하여 사회국가 원리를 시행해야 됩니다. 즉 사회국가 원리도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법적인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등이 존중되는 형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시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도 모두 다 원칙적으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를 본다면 31조의 교육의 기획운동, 33조의 노동상권, 특히 그 사회국가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조, 그다음에 환경권 35조, 보건에 관한 권리 36조,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원조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30조, 이런 다양한 조항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119조부터 해서 나오는 헌법 제9장은 이런 사회국가 원리를 시행하는 그런 국가의 구체적인 정책 등을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국가 원리를 그러면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은 지금 살펴봤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부터 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까지 기본 사회적 기본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죠. 이런 사회적 기본권은 기존에 많은 학자들이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서부터 보장한다면 국민은 헌법상 그런 기본권의 직접적인 효력에서부터 구체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인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주장하고 일정한 그런 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권리나 또는 프로그램 규정에 불과하다. 이 프로그램 규정이라는 것은 입법자에게 그런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잘 실시하도록 입법자에게 입법 방침을 지시하는 그런 규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법적인 기속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 규정이라든가 또는 추상적 권리설과 같은 경우는 이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했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으면은 국민이 직접 이런 사회적 기본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추상적 권리설이고요. 입법 위임설이나 국가 목표 규정이나 다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법률이 없는 한은 국민이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견해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회보장 청구권과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 되지만은 우리 헌법의 명문의 규정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규정의 내용에 본다면 사회적 기본권이 단순하게 추상적인 권리나 입법 그런 방침이 아니라 개인이 그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단지 사회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그 재화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물질적인 그런 최소한의 생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계 보장 이상의 수준 또는 물질적인 생계 보장 이상의 사회적 기본권은 개별적인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강의안에서도 보시겠지만은 90년대 중반에 그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것은 국민이 인간적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그 판시를 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그런 주관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도 원칙적으로는 구체적인 권리인데 최소한의 권리만 주장을 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그 수준을 넘어선 구체적인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도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 현재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그리고 중등교육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런 사회국가 원리는 상당히 이제 또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적 기본권을 하면서 배워야 될 것이고요. 우선 이런 사회국가 원리에서 나오는 사회적 기본권의 그런 법적인 성격으로 원칙적으로는 구체적인 권리고 개별 법률에 의하여 그 이상의 그런 권리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국가 원리와 문화국가 원리가 사실은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문화국가 원리가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화를 촉진하고 향상하는 이런 의무를 지는 내용도 넓은 의미의 그런 사회국가 원리에 포함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우리 한국 헌법 그런 전문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전통 문화의 그런 전통 문화의 보호와 같은 헌법 제9조의 내용도 문화국가 원리를 담고 있으면서 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혼인에 대한 권리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 적극적으로 국가가 문화를 촉진하고 향상시킬 그런 책무를 지고 있다. 그래서 문화국가 원리라는 것은 헌법 저변에 흐르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로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학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문화국가 원리가 헌법상 기본 원리로 인정을 받으면서 사회국가 원리라는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넓은 의미의 그런 문화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연물과 구별되는 그런 자연을 변형시키는 자연에 이렇게 인위적인 그런 활동을 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지만은 여기서 문화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영역과 구분되는 이 학문, 종교 또는 교육, 방송을 뜻하는 그런 좁은 의미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신적, 창조적인 활동. 그래서 학문의 자유부터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 혼인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이라든가 혼인에 있어서의 개인의 기본권 보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그런 문화국가 원리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국헌법부터는 우리 헌법 전문에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그다음에 1980년 헌법에서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라는 헌법 제9조의 조항이 명시되었죠. 그래서 이런 문화국가 원리는 사실은 개별 기본권에서 설명이 되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는 사실은 이 개별 기본권도 모든 기본권을 상세하게 설명할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사실은 기본권 일반 이론 쪽에서 개별 기본권에서 쟁점이 되는 것을 많이 설명을 하려고 할 거고요. 개별 기본권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기본권만 짚어서 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문화국가 원리에서 몇 가지 이제 헌법재판소 이 문화국가 원리를 얘기할 수 있는 전형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본다면요. 전형적으로 이제 호주제도와 같은 것을 이제 문화국가 원리와 결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이나 가족제도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혼인이나 가족 생활 형성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 안에 그러니까 강의 안에 제가 올려놓은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힘만으로 일반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에 반하는 일이다. 근데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와 자결권을 무시한 채 남계 중심의 가제도의 구성을 강제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분 당사자의 법률 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도가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위헌이라고, 그러나 위헌이지만은 당장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은 호주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면은 개인의 그런 그 친족 상속법 간의 그런 그 개인의 신분 지위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시점부터 그 다음 해까지 법을 개정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2005년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2008년도부터는 새로운 그런 가족 관계를 밝히는 새로운 제도가 이제 발족하게 된 것이죠.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전통 문화도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기본적인 헌법상의 가치에 맞아야 되고, 호주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호주는 원칙적으로 남성이 호주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3살짜리 손주와 80살짜리 할머니가 있다 하더라도 친할머니는 호주인 3살짜리 그 손주한테 소속이 되거든요. 또 이 호주는 이 남성만 되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그런 그 현대 사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우리 헌법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그 남성 중심의 그런 그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는 적합한 제도는 아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동성동본 혼인 금지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진주강씨다 그러면은 같은 동성이자 동본이기 때문에 정말 100만 명 이상이 그 한국에는 살고 있어도 이 결혼을 하지 못했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중국에서 비롯됐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거의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없고, 더군다나 동성동본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남성 혈통 위주의 그런 전통적인 문화로서, 사실 전통 문화라는 점에도 이제 이론의 여지가, 사실 중국에서 들어온 문화니까 오히려 전통 문화가 아니다라는 논란도 있지만요. 여하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은 이거는 그 우리의 그런 전통적인 문화도 헌법의 그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역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요. 이 그 유사하게 이제 그 소위 부성주의, 성을 아버지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이혼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었던 이런 부성주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이제는 이혼을 해서 다시 재혼을 한 가정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당사자나 그 부모의 신청에 의하여 성을 변경할 수 있게끔 했죠. 그래서 많은 그 소위 말해서 재혼한 부부들이 심적인 고통을 덜어주게 됐는데, 이런 그 민법상의 일련의 그런 조항 등은, 일련의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화국가 원리의 내용을 상당히 밝혀주고 있고요. 특히 헌법재판소에 의하면은 이런 문화국가 원리는 실질적으로 가정교육에서 출발을 하고, 따라서 이런 혼인이라든가 이런 양성평등 조항에서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가정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교육을 받을 권리도 문화국가의 원리의 한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래서 학원의 교습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모든 과외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이런 그 법률은 너무 그 개인의 그런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죠. 물론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고액과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책 결정을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지만은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그 과외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이런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문화국가 원리 외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원리를 이제 그 민주주의나 법치국가나 문화국가 원리에서 나오는 이런 지방자치제도라든지 공무원제도라든지 또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이거는 요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판례는 강의 안에 남겨놓고요. 마지막 원리로서 그런 국제법 존중주의 또는 국제평화주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국제법 존중주의나 국제평화주의나 그러니까 특히 이 국제법 존중주의 또는 국제평화주의와 같은 경우에는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수백만 명의 그런 인명이 희생됐고 이제는 이런 전쟁 무기의 그런 발달로 인하여 이제 국제평화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헌법상 국제평화주의 또는 국제법 존중주의를 규율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헌법 전문에서 안으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라고 규율하고 있고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평화주의 또는 국제법 존중주의의 그런 큰 내용으로 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침략전쟁의 거부라고 하는 헌법 제5조 1항과 두 번째로는 그 평화통일의 원칙, 특히 우리나라에만 고유한 원칙이죠. 사실은 이제는 그러니까 예멘과 독일이 통일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분단된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그 통일을 취하더라도 무력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을 추구함으로써 이것이 국제적인 분쟁으로 나가지 않게끔 한다는 의미에서 국제평화주의의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체결 공포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바로 국내법이다라고 하는 헌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제법 존중주의 또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서 크게 우리가 국제평화주의라고 했을 때 침략전쟁의 거부, 평화통일의 원칙, 국제법 존중이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조 1항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침략전쟁이라는 것은 영토의 확장 또는 국가 이익이나 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전쟁 또는 국제 분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이제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그런 전쟁을 가리키는데 유엔 1974년에 그런 유엔 총회의 의결을 본다면 국가가 타국의 주권,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인 독립에 대하여 혹은 본 정의에 명시된 것처럼 유엔 헌장에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요. 과연 그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과연 이건 침략 전쟁이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라크에 파병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금 88년 지금도 이제 그 이라크에 우리 군인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국군의 해외 파견은 헌법 제60조에서도 보지만 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됩니다. 물론 파병을 결정하는 주체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합헌적인 그런 파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또 문제가 됐었던 게 과연 미국의 그런 이라크 침공이 분명한 것은 유엔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런 영국, 프랑스 등 그런 동맹 국가와 유럽에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런 많은 국가들에게 협조를 얻어서 미국이 주도가 돼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파병을 했습니다. 유엔 총회의 의결에 따르지 않은 무력 사용이라면 침략 전쟁이 아니냐. 그런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죠. 이런 침략 전쟁의 여부는 사실은 국제법적인 그런 기준을 본다면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침략 전쟁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논란의 여지가 많을 듯하고 또 침략 전쟁으로 기울이는 그런 학자들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헌법의 해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헌법 한 조항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대통령이나 국회도 헌법에 위배돼서는 아니 되겠지만은 또 그 당시에 남북한의 그런 그 긴장과 또 북한의 핵 개발 이를 통해서 그런 한반도의 그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존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를 존립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또한 의무이자 권한이라면 우리 헌법에 규정된 바처럼 그렇다면 대통령도 국가의 존립과 영토의 그런 보존을 위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조항과도 같이 고려를 해서 부득이하게 침략성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될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견해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인권이 주권에 우선한다라고 하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국제사회 속에서의 인권이라는 건 정말로 자의적인 국가 권력으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무려 그 군대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주권 국가를 침략하기 위해서 강대국이 인권이라는 그런 미명 하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우리는 그러한 측면의 그런 내용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 속에서는 과연 그런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서 그런 무력이 그런 발동이 됐을 때 그런 국제사회 속에서의 그런 유엔 총회와 같은 그런 합의와 또는 정당한 절차와 또는 국제사회 속에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지 이런 거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침략전쟁의 거부 외에 물론 이런 침략전쟁의 거부를 일본 헌법은 자기네 나라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하듯이 헌법 제9조에서 일체의 그런 그 무력을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평화헌법이 아니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일본 헌법 제9조는 사실은 헌법의 변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략전쟁의 거부와 함께 이 국제평화주의의 또 하나의 내용은 평화적 통일의 지향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영토를 통해서 봤지만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해서 그 북한도 사실은 미수복 지역이라고 미수복 지역이라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통일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는 평화통일의 협상의 상대방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무력통일을 이승만 정부와 같은 그런 무력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우리 헌법에서는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평화주의의 그런 마지막 내용으로서의 그런 국제법 존중주의는 헌법 제6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비준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즉 국내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약이든 협정이든 그 명칭을 불문하고 우리 헌법 60조에서 규율된 바와 같이 그런 상어 원조 또는 우호 통상 항해 조약 그리고 입법사항에 관한 모든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조약 체결권자인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런 조약은 원칙적으로 국내법 즉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2008년도 그 11월 달에 한국과 미국과의 그런 비자 협정에 따라서 90일 동안 미국에서 관광을 할 경우에는 미국의 비자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조약이라기보다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의 행정협정적인 성격, 즉 법률보다는 하위 규범에 있는 법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할 때 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 한일 어업조약 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같은 경우는 따라서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조약은 별도의 국내법이 없이 시행되는 그 조약의 내용대로 집행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조약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회의 그런 동의권 행사 시에 국회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 2007년도 8년도부터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한미 FTA 한미 FTA를 둘러싸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이런 동의권 행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체결에 있어서도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협정문이 확정된 뒤에 대통령의 비준 이전에 또 한 번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학설이 주장되기도 했고,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됐다 해서 권한쟁의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날 다수 의견은 국회의 동의는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조약 체결권자인 대통령이, 자, 대한민국이 이 조약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기속적으로 이 조약이 우리에게 기속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사인을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비준이라고 하고, 조약은 보통 이런 비준서를 교환하면서 효력을 발생을 하죠. 그랬을 때 다수 의견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견해도 비준서를 교환하기 이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라는 것이지, 이미 조약에 대해서 협상에, 한미 FTA와 같은 그런 협상에 대해서 논의하기 이전부터 국회가 이렇게 동의를 할 그런 필요는 없다는 거죠. 즉, 두 번의 동의는 필요 없다. 대통령이 비준하기 이전에 국회가 최종적으로 동의를 하면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헌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그런 조약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여기에는 국제관습법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국제관습법이 법률과 같은, 그러니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국제법의 내용에 따라서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대통령령이나 행정각부의 장관령, 부령처럼 그러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조약들이죠. 참고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부속된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협정, 소위 소파 협정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비준이 된 조약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즉 재판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일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 사회국가, 문화국가, 국제평화주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